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사랑해주시고 또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이 고객님들께 이제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간으로 베트남 증시가 어땠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1분기 3월 말까지의 베트남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4월부터 이어질 또 올해 말까지의 베트남 주식시장은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저희 베트남 법인의 주식운용 본부장님이신 이준상 본부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서울로 날라와 주셨는데요. 그 스튜디오에 이준상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고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계속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전 세계 주식시장이 조금 양호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주식시장도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내내 좀 뭐 양호한 모습, 제가 알기로는 뭐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1분기에 이제 베트남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상승의 동인 그런 상승 요인들을 좀 간략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을 보였는데 구간별로 끊으면 3번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치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어제까지 4월 10일 화요일까지 1069포인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2% 상승했습니다. 연초 이후 1월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12월부터 나타난 기술적 반등의 연장성상으로 이해 가능하고요. 2월 하락을 좀 거쳐서 3월에 다시 반등할 때는 3가지 상승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증시의 주요 하락 요인이었던 회사채 규정에 대한 수정안, 즉 법령 공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후본 ETF 유입을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조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3월 5일 발표된 법령 공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지난해인 2021년 발생되었던 회사채 사기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회사채 발행과 투자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로 기업들의 채권 차환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 개발사들의 경우 부도 위험까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재무부가 지난 달인 3월에 수정 법령을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채권 수정안 발표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만기 역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후본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후본 ETF의 재유입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후로 대만 후본 ETF가 추가로 하나로 약 2천억 원 추가로 설정되었고요. 이후 지난주인 4월 7일까지 하나로 약 850억 원이 베트남 주식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 해당 ETF는 현재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후본 ETF 효과로 지난 2월에 회사채 문제로 시끄럽던 당시에 유출되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3월에는 다시 순유입으로 든든한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방송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베트남 중앙은행 일명 기준금리를 2010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3가지 정책금리로 통화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금리는 재용자금리, 그리고 재할인율, 그리고 은행 간 오버나잇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정책금리를 지난 3월 13일과 3월 31일 두 번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인하 조치를 했는데, 우선 3월 14일에 재할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100bp 낮췄고요. 오버나잇 금리는 기존 7%에서 6%로 이 역시 100bp 낮췄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책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재융자 금리 같은 경우는 기존 6%에서 5.5%로 50bp 인하했습니다. 근본 인하 조치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빠르다고, 그리고 과감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부터 채권 발행 규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시중 자금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14일 일부 금리를 조정한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이런 이유에서도 베트남 외환시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점에서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은행 간 금리가 하락했고 국채금리, 지금 화면에는 이제 국채금리 10년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반기 5%를 웃돌던 금리가 현재는 3%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성공적인 금융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1분기 동안에 베트남 증시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2022년 내내 베트남 증시를 누르고 있던 악재였죠. 그러니까 회사채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죠. 대만계 자금이죠. 이제 베트남 증시에는 이 대만계 자금이 큰 이제 증시 이제 수급의 주체가 되는데 그 대만계 자금들이 대규모 유입이 1분기에 있었다. 이 점을 좀 들어주셨고요. 마지막은 이제 베트남은 아직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베트남은 좀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제 뭐 정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요. 2분기부터 저희는 또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올해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하우스 중 한 곳인데요. 그래서 2분기 이후에 베트남 증시가 저희 예상대로 상승한다면 어떤 상승 동인들이 좀 있을지에 대한 전망, 예상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회사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채 만기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규모가 큰 것을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부담되어서 증시 상승도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걱정과 우려가 지난해부터 지속되었고 점차 희석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회사채 발행 관련 수정안도 발표되었고요. 하지만 시한폭탄의 시간이 아직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모습은 당연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9월까지 이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6월에 만기분이 괜찮네? 그리고 7월에도 괜찮네?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될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을 억누르는 회사채 만기도래, 즉 지난해부터 시장을 억누른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주식시장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시의 2단 상승을 도울 부분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증권사들의 마진 수요의 회복입니다. 마진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즉 우리나라 증시하고 빗대어 본다면 주식담보대출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주식담보대출 이 마진 개념이 약간은 달라서 비슷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증권법상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자본금 대비해서 약 200% 수준까지 마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간단히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인 2021년도에 지수 고점 당시 한 8월 정도에 형성됐었죠. 1,500포인트로 넘나들었는데 이때 마진 규모가 증권사들의 마진 규모가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200%까지 꽉 채운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수준이 약 150%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진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떨어지면서 올해 1분기에는 80에서 9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규모를 단지 그냥 150에서 90으로 떨어졌네 라고 이렇게 뭐 그러다가 뭐 증시가 오르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금액으로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부분이 증시를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소에서 베트남 증권거래소에서 우리나라 KRX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6월 27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베트남 재무부에서 결정된 날짜입니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들의 상황을 제가 태핑을 해본 결과 6월 말 시행은 무리가 있다. 라는 의견이 중론이었고요. 대부분 9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RS 시스템 도입 그 자체가 수급 측면에서 트리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앞으로의 베트남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모습의 예상이 될 때 그 근거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들어드렸는데 제일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이제 한국 거래소,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 시스템이 이제 베트남에 도입이 되게 되면 뭐 이게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건 뒤에서 한번 더 여쭤보고요. 그 외에는 뭐 기존에 1분기에도 증시에 좀 도움을 줬던 회사채 이슈에 대한 좀 해결 과정이 아무래도 2분기 이후에도 베트남 주식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각 증권회사마다 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이제 대출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식시장에도 이런 그 증권사들의 이제 주식담보대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이제 자금을 더 이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셨다면 좀 약간 균형적인 시각의 감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면 2분기 이후에는 어떤 좀 리스크 요인, 좀 하방 요인, 앞으로 좀 떨어질 만하다고 하면 또 어떤 불안한 요인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한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역시 뭐 회사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회사채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6월 말까지 갈 때도 채권자과의 협상이 부진하고 그리고 회사채 차원 발행 역시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은행 부실 채권으로 처리될 때가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은행 산업 비중이 약 38%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은행 NPL로 연결되면 곧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중국의 재개방 여파인데요. 제가 갑자기 생동가격 추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중국의 재개방 이후 외식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것이 돼지고기 수요로 증가에 이어지고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베트남 내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요소 중에서 외식과 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 전체의 34%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통계청에서 각 요소의 구성 요소를 상세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데 저희 당사 리서치팀에서 분석한 결과는 돼지고기 가격이 약 4.2% 정도로 개별 품목 중에선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국제유가의 3.6%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잘 유지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 개방으로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 부분은 당연히 전 세계의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현재 차트 그리고 시청자들도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2분기 이후에 좀 우려할 만한 사항. 근데 약간 회사채 이슈는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가장 작년에 이어서 가장 넘버원의 이제 주제가 될 텐데 증시의 이제 재료가 될 텐데 회사채 이슈가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문제가 더 해결되는 양상이 아니라 반대로 좀 붉어지는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게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점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좀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지만 이제 중국이 재개방되면 중국 분들이 또 베트남으로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재개방이 되고 베트남으로의 이제 관광객 등 이제 유입이 늘어나게 돼서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유발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제 물가 상승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이 정부나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스러운 측면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는데 뒤에 잠깐 빼놨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로서는 저만 궁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베트남 주식시장에
한국에 한국 거래소를 KRX라고 하는데요. 그 KRX의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2분기 이후에 베트남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재료로 또 아까 근거로 들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이 KRX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베트남 주식시장에는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나라 KRX 시스템이 채용된다는 소식이 아마 다른 외국인 투자가들보다 한국 투자자들 분들에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스템이고 나름 IT 강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좀 일명 국뽕을 쭉 지우고 나서 객관적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이 질문이 많은 곳에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어떤 뭘 하고 있는지에 한번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무엇이 바뀌냐를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하는 것은 바뀔 것은 없다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금 거래소에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증권거래소에서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증권사들과 거래 주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내용 중에는 뭐 색다른 게 없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테스트 내용은 주식, 채권, 그리고 주식에는 기존에 거래되었던 일반 주식들과 그리고 커버드 워런트, ETF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가증권이라든지 파생 상품은 테스트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기존 내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일명 일중 다매매를 기대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대 심리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도에 일중 다매매를 시작한 이후에 이것이 IMF 구제금융 이후 회복과 맞물려서 주가와 거래대금이 아주 크게 올랐던 것으로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시스템 도입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텐데요. 2006년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베트남 증시의 개방이 유입된 이후에 베트남에서는 아주 크게 보면 3번의 증시 다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걸 막자는 측면에서 KRX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로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낙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RX 시스템 도입은 안정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 많은 파생 상품을 채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데이 트레이딩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트남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데이 트레이딩 허용이라는 깜짝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 중에 그 KRX 옆에 호스라고 HOS라고 있는데 이게 예. 호치민 스탁 익스체인지 예. 네, 맞으시죠? 그래서 호치민 거래소와 이제 한국 거래소 간의 계약 체결식을 자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또 말씀 중에 일중 다매매라고 좀 이게 한문이 섞여가지고 일중 다매매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하루 중에 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자금을 이용해서 다른 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은 뭐 당연한 건데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베트남 증시에서는 이제 특정한 A라는 주식을 샀다가 팔고 다시 같은 날에 이제 B라는 주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마느냐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해주신 거고요.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또 이제 시스템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나면 또 이제 거래소 혹은 뭐 베트남 정부가 이걸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2006년부터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나가서 이를 현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최근에 한국 투자자분들은 뭐 투자뿐만 아니라 호치민이나 뭐 하노이루 요즘은 뭐 더 푸꾸옥이라고 하나요? 막 다양한 도시로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증시에 관련한 좀 건조한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촉촉하게 최근에 베트남에 있는 좀 뉴스, 뭐 화제거리, 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이런 재밌는 상황으로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확정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무이비자 입국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5월 국회 상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베트남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일자가 최장 15일인데요. 이게 30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행되면 일명 베트남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제 또 같은 여행 관련 부분인데요. 롱탄 국제 신공항 조감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관련된 소식입니다. 롱탄 국제공항은 현재 호치민시의 관문인 탄손엿 국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베트남 공항관리공단에 지난해 말까지 토지 관련 정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말까지로 연기되었고요. 이후에 어떻게 됐던 향후 5년 내로는 1단계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관문이었던 김포공항이 그 위험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넘겨준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자주 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데요. 베트남 호치민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치민시 북부에 위치한 공항에서 내려서 탄손역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까지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공항이 호치민시 우측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뭐 직선 도로가 뚫린다고 하는데 뚫려더라도 아마 거리상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까운 곳의 매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관련된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이라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또 이런 딱딱한 내용 말고 또 베트남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도 올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베트남도 예전에 저희 김포공항을 썼다가 인천공항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예. 공항이 좀 멀어지네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또 베트남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워낙 이 베트남에 가장 먼저 진출한 자산운용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베트남 증시 관련된 또 베트남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수시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